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장으로 10점 올리기 2탄입니다. 시험장 총정리, 압축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축 요약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9월달, 이제 우리 10월달 이렇게 넘어오는 시점인데, 우리가 사실은 5월달부터는요, 계속 문제만 풀었거든요. 5, 6월달에 기출문제, 7월달, 8월달에 예상문제, 9월달, 10월달은 쪽집게, 백선, 동영, 그리고 각종 모의고사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이론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까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까먹었다고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동영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선생님 너무 아는 거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에게 들여다는 잣대를 조금 더 강력한, 좀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한 4, 50분 정도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이걸 갖다 귀에 꽂아놓고 유튜브 같은 거 들으실 때 귀에 꽂아놓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측면에서 요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론부터 출발할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인데요. 법에서 두 개, 협의 광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은 3본 생소상에서 자선,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는 것과 기술적 측면이 시험에 나올 때는 물리적 측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네 가지 있다는 거, 공자, 위환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 정착물인데 독립병착물이 4개가 있습니다. 건물하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분류해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요. 4개층 이하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660을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다가구와 다중이는 똑같습니다. 3개층 이하에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혹시 19세대 이하 그러면 다가구로 가는 거고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나오면 다중주택으로 가는 거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300세대 미만 소형주택이라고 개정이 됐고요. 원룸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가 뜨면 준주택이 되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업으로 갈게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임대공급업은 임개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이 있는데 숫자를 좀 봅시다. 임대업은 3개,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는 거예요. 개발공급업도 3개,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는 2개, 주거, 비주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가 없는 거고 중개자문, 감정, 평가업 3개는요. 우리가 4글자씩으로 외우셨어요.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거 위주로 국지화, 외부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규제, 조세, 구분 이런 말이 되면 부동성. 영속성은 X가 중요합니다. 재생산이론 안 되고요. 소모가 안 되고요.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임대차, 가치 보존력, 장기 장래 예측, 관리 잘해야 되고요. 소득, 자본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러면 영속성이 됩니다.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이 안 되고요.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2가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집약적 이용, 또 하나는 최유효 이용. 공급 조절이 곤란하고요.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수직으로 만들고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경쟁해야 되고요. 갖고 싶어 합니다. 소유욕, 독점 소유욕 그래도 괜찮아요. 지가, 지대 발생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일물일가가 안 되고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큰일 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비교, 곤란, 부동산 시장을 3B라고 해서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개별성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부증성하고 한꺼번에 연결하면 토지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이거는 부증성 때문.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하는 것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형태가 바로 후보지와 이행지, 이름하여 이행과 전환입니다. 이행과 전환이라는 말이 뜨면 용도의 다양성과 연관 짓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론으로 갑니다. 일정 기간 플로우가 유량이라면 일정 시점 스톡은 저량입니다. 유량은 뭐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급여, 주택 거래량,
장기, 신규, 그리고 절양 뒤에 변동분 붙으면 다 유량으로 가는 거고요. 절양은 저 제자가 보통 달인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뒤에 변동분 붙으면 유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유량 공급과 절양 공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절양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출발하면 무조건 절양 공급, 절양 수요 따지는 거고요.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유량으로 보내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자와의 가격이나 임대료가 변해서 곡선상에서 1번, 2번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고,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3번, 4번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요의 변화인데,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인데 가격 예상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요인, 38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앞에 거 5가지는 수요 증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이고요. 뒤에 거 3개는요, 38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그럼 제가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수요 감소 요인이요, 그러면요,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 하락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이고요.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5개는 수요와 같은 방향, 뒤에 거 3개는 수요와 반대 방향,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공급 증가 요인에도 보니까 38선이 하나 보이죠. 이 38선은 뭐냐면 앞에 있는 애들은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하락, 생산기술 발달, 건설업 채수 증가는요, 오직 공급만 증가시켜요. 그래서 생산비 대신에 생산요소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공급만. 그리고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는 사실은 수요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 증가시키는 요인이 맞는데 특히 앞에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얘들은 공급만 변화시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득은 정렬중이고 교차에는 대보독인데 아직까지 모르시면 안 되죠.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재가 됩니다. 가수가 기본값이에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지난주 암코에서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말을 기억했었습니다. 7번. 자, 우리 그동안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는 했었는데 수요 공급이 2개 나오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 나오는 것부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돼 버리면 가격은 몰라, 양 증가.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어 버리면 가격은 몰라, 양 감소.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양 몰라.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 양 몰라. 근데 여기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는데 요즘에는 작다면도 많이 나옵니다. 작은 거는 무시합니다. 같다면이 나오면 아까 몰라 했던 거, 알 수 없음 했던 것이 불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해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추가해서 불변 4종을 완성하면요,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이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 불변, 단위 탄력, 수입 불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는 10번 내용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나와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긴 하는데 가격이 좀 덜 상승하고요, 더 작게 상승하고요, 가격 상승폭이 작아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요, 가격은 더 상승하고 더 크게 상승하고 가격 상승폭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은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우리가 딱 5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대체재 많아야 되고요, 관찰 기간이 장기여야 됩니다. 관찰 기간이 나오면 무시하셔도 돼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 다양하고 전환 용이하고 주거용이면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살짝 바꿔볼게요.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그러면 대체재 적고요, 관찰 기간이 단기고요, 용도가 특수하고요, 전환이 곤란하고요, 상공업용 부동산이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수입 증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서 탄력적이면 이게 가격으로 잘 안 나옵니다.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저가 전략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고요,
수의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이면요.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고가 정책이 총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수의 탄력성이 단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하락하나 임대료를 상승하나 수입이 불변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단장이거든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 알고 계시죠? 장탄, 단비 하시면 되죠. 장기일 때는 탄력이고요. 단기일 때는 비탄력이죠. 근데 이거는 구분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 자, 신규 부동산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놈들은요, 공급이 잘 안 돼요. 비탄력이고. 중고 부동산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놈들은 공급이 잘 돼요. 탄력입니다. 그래서 장기일 때 탄력, 단기일 때 비탄력 하나 기억하시고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 또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중시되고요. 옛날 가격은 하한선.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고요. 옛날 가격은 상한선. 안정 시장은 불황에 강해요. 호황에는 약합니다. 호황에 강한 그러면 안 됩니다. 불황에 강하고요. 순환하는 시장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거미집 이론이 한번 실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는 합니다. 수의 탄력성이 커서 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렴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발산입니다. 기짝탄에서 수요 기울기 작을 때는 수요가 탄력적인 거기 때문에 수렴이고요. 기짝탄에서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이 탄력적인 거라서 발산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참고로 거미집 이론 전용 탄력성 구하는 공식도 아울러 기억하시면 좋아요. 거미집 이론 전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분자의 P가 올라가죠. 탄피, 탄피, 탄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론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판매자, 구매자는 소수고요. 판매되는 상품은 이질적이고요. 진입과 퇴거는 곤란하고요. 정보는 불안전합니다. 약중강 중에서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보는 게 맞고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이에요. 개별성 때문에 3B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3B는 알아야 됩니다.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 시장 비조직 전개 전부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수급 조절 곤란, 매매 기간 장기, 법적 규제 과다한 것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성률적 시장. 자, 과거 정보 기술적 분석을 했대요. 그러면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인을 못 얻어요. 그러면 현재 미래 정보 알면 초과인 얻을 수가 있어요. 중강성은요, 과거 현재 정보,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는 정상이윤밖에 못 얻고 초과인을 못 얻습니다. 그럼 초과인 얻으려면 미래 정보를 알아야지 초과인이 얻어집니다. 강성률적 시장은 모든 정보 다 알아도 정상이윤밖에 못 얻고 절대로 초과인 얻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성은 초과인 획득은요, 그러면 불가. 정상이윤 획득은요, 그러면 가능.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당률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그랬단 말이야. 정보 비용은 1,000만 원 하고 있어도 괜찮아. 초과인만 없으면 무조건 할당입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요? 예, 맞습니다. 할당은 싹 다 완전이요? 그건 아닙니다. 불완전 독점 부동산이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예, 될 수 있어요. 때문 두 가지.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비읍 많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요. 초과인이나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은 빼앗나는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2년일 때는 빼앗나는 돈 2개 빼고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하고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 마지막에 는만 한 번 더 눌러주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손가락 3개 꺼내서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여가 돼요? 그러면 하향여가 돼요. 그럼 저가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는데? 공급도 증가돼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하향여가 되려면 개량 비용이 커야 되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상향여가 되려면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됩니다.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예요? 소득 문제예요? 그러면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이에요? 시장 실패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 소득을 향상시켜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철거 아니고 실질소득의 향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대는 꼴랑 2개 있습니다. 경제지대와 준지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경제지대 파레토, 준지대 마샬, 경제지대 토지, 준지대 인간, 경제지대 영구적 장기적, 준지대 일시적 단기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요. 비옥도, 생산력, 질적 차이 이런 말이 나오고요. 수학 체감 나오고요. 한기지 지대 당연히 없고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지대가 결정당하는 거지. 지대를 4글자로 표현하면 불로소득, 2글자로는 잉여라 그래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고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을 해요. 능동적이죠. 그럼 지대는 뭘로 보느냐? 생산비, 비용으로 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튀넨의 위치지대설은요. 지대를 구하는 공식이 매상고에서 생산비용만 빼면 안 돼.
수송비까지 빼야 되는데 이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Tnen 외에도 헤이그, 베버가 더 계시죠. 그래서 Tnen의 위치 지대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각각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를 강조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요, 지대 지불력이 최대인 놈한테,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 연결해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하고, 얼마가 될 때까지? 초과인이 제로가 될 때까지. 모양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한향하는 모양인데, 요것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요, 교사운이. 자, 교사운이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에서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아까 T해배 할 때 했다는 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과 내용이 똑같아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되고 지대는 감소될 거다. 특히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생태학적 관점의 침입 경쟁 천이고요. 중전 저고통의 순서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망 해도 되고요. 교통축 해도 되고요. 교통노선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론이고요.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사냐면 고소득층이 입지합니다. 아까는 100% 다르죠. 그리고 모양은 부채꼴 모양 또는 쐐기 모양 아니면 아예 그냥 선형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부도심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도심이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에서는 등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동종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적하고 모여요. 이종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양립하고 분산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종이 분산하고 비양립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종이 집적한다 모인다 그래도 틀리게 되겠죠. 공식 두 개 기억합시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A, B 두 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 그러면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되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구하세요 그러면 공식 적용하기 전에 그림 그려서 어느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되고 어느 쪽에서 멀리 떨어지는지를 만든 다음에요. 작은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답이 되고요. 큰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라 그러면 방금 구한 값을 빼서 전체 거리에서 빼서 나머지 거리를 큰 도시 쪽으로 분기점을 구하면 됩니다. 공식은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가 됩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마찰계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마찰계수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저항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요. 저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찰계수 값이 작아지고요.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요. 조금만 멀어지면 안 가려고 저항을 많이 합니다. 저항값, 마찰계수 값이 커진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론으로 갑니다.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 원인은 보통 네 가지로 보는데 불완전 경쟁의 독과점 기업,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이때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외부 효과와 공공재인데요. 공공재를 먼저 볼까요? 공공재는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비하고요.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배제성 그러면 안 돼.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되고요.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 돼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토지정책 수단은요. 일단 이직간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이용규제인데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도 TDR, 토지거래 허가제 요 3개. 이거는 이용규제. 그리고 간접개발 갑니다.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은 간접. 나머지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공공주택,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은 싹 다 직접입니다. 이 3개, 간 5개, 나머지는 직접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투제와 3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제 2개와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세 3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정예배비 효과는 사적 비용, 부예배비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각각 큽니다. 정예배비 효과는 과소생산, 부예배비 효과는 과대생산이 됩니다. 정예배비 효과는 빈피현상, 부예배비 효과는 님비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정예배비 효과와 부예배비 효과가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정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 때문이고요. 부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감소 때문. 유일한 공통점, 둘 다 가격은 상승되더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도 지구가 아닙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건 용도 지역입니다.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되지 지구는 중복이 되니까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있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종합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이걸 구체하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절대로 전부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나와도 안 되고요. 전부 또는 일부 나와도 안 돼요. 무조건 일부입니다. 온리 일부. 온리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은요. 네 글자, 세 글자거든요. 물가 상승분 그러면 안 돼요.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감소하는 거고요. 토지 적성 평가는요. 개발과 보전이 경합이 붙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토, 입, 활 해서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같은 거 검토하는 거예요. 선매제도는 강제로 수용 뜨면 안 됩니다. 협의 매수하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를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30일이 3번 나오는데요. 이걸 주관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가 되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한 번 더 들어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 이루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의 신청할 때는요. 공시일 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지 절대로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는 거 공시일로부터 3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오직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요, 우리가 지직리로 암기하셨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요, 높게 규제하면 시장 임대료보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낮게 규제해야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것은 낮게 규제할 때 벌어지는 일을 배우시는 겁니다. 낮게 규제하면요, 수요 증가, 지금부터 안 좋아요. 투자 기피,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의 이중 가격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부작용이 많은 정책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이 모든 원흉은 공급 감소 때문입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습니다. 품질이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되는데 얘는 공공택지만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가 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합으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아까 300세대 미만이라고 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없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무조건 증가인데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요. 임대료가 오르고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돼요. 올랐던 임대료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자, 보조금 중에서 어떤 보조금이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냐면 수요 측 보조금이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요. 공급 측 보조금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요. 싸게 공급은 됩니다만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수요 측에게 직접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몇 안 되는 공급 증가되는 정책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주택의 정의부터 내려봐야 됩니다.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의 재원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만 하면 틀려요. 공공주택은 국가가 건설해도 되고요. 민간이 건설한 걸 매입해와도 되고요. 심지어 민간이 건설한 걸 임차해와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범위가 좀 넓다. 국가 지자체 재정도 되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가 지어도 되고 민간이 지은 걸 사도 되고 심지어 민간이 지은 걸 임차해와서 또 빌려준다. 전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코드는 영국행 통장 분기기인데 최저소득이 50년이요? 그러면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요? 그러면 국민임대. 젊은 층이요? 그러면 행복. 얘들 다 받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사회 취약계층이요? 그러면 통합. 전세 계약 방식은 앞에 장기를 붙여야 됩니다. 장기전세.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의 목적이면 분양 전환. 민간이 지은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기준주택 매입. 민간이 지은 기준주택을 임차해 와서 또 전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준주택 전세가 됩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은요. 선증과 후검소를 먼저 때려주고 선분양은 개발자 부담이 작아서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 후분양은 개발자 부담이 너무 커서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 그래서 보조선 하면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급 감소. 조세 정책으로 갈 겁니다. 자, 취득할 때 내는 국세요? 그러면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할 때 내는 국세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처분할 때 내는 국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갑니다.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내는 지방세요. 그러면 재산세. 처분할 때 내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같은 게 있긴 한데 걔는 제목이 지방이라서 뺐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많이 내요? 공급자가 많이 내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내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많이 내는데 이게 탄력, 비탄력이 아니라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얘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낸다로 바뀐다는 것만 아울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가 중과세되어서 주택공급 동결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공급이 줄어요.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액인 경제적 순손실은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시장을 많이 떠났을 때 커지는 거고요. 비탄력적에서 적게 떠나면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제는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작아진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로는요. 지대 수입만 100% 증세하면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도 된다라고 주장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지총절을 깔아놓고요. 부동은 왼쪽이면 정의 지렛대, 오른쪽이면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고요. 부의 지렛대는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면 지분 수익률이 가장 하락을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구하는 방법은요.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으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채 비율이 떴을 때는 빼꼼 더해서 총에서 전부터 빼고 부채 비율을 곱하고 총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분산 표준 편차에다가 변이계수라는 게 있는데 변동계수 그러기도 해요. 변이계수, 변동계수는요. 수익분의 위험, 정확히 얘기하면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수익률과 평균입니다. 참고로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건데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고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요. A, B, 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사금 법인유가 있는데 사업상의 위험에는 시운이치 기억하셔야 되고요. 금융적 위험은 온리 부채, 부금으로 암기합니다. 부채 잘못 쓰면 금융적 위험. 정부 정책이 되면 법적 위험이고 인플레 때문에 누가 차고에다가 대변을 써놓습니다.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하고 참고로 인플레가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가가 상승하긴 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은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도 인플레 공부하시면서 아울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불황인데 물가가 상승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유동성 위험이 됩니다. 자, 총위험 중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처럼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을 체계적임이라고 하고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도요.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체계적 위험을 제로로 만든다든지 총위험을 제로로 만든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수익률 해봐야 꼴랑 두 개밖에 없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수익률의 동의어 예상 수익률의 내부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 최소 수익률의 기회비용입니다. 기대 수익률에는요. 곱하기도 나오고 더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건데 요구 수익률은 더하기만 나와요.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인플레 있으면 인플레도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구해지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고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구해지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을 해서 균형으로 가고요. 기대 수익률이 작게 출발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수적 투자자들을 너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수적 투자자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일단 보수적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험 회피도가 큰 놈들입니다.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번지점부터 올려놓으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얘들은 1억 달라고 해. 그래서 정리합시다. 보수적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를 하고 위험 회피도가 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살짝 단어를 바꿔볼게요. 공격적 투자자들은요. 높은 수익, 높은 힘에 투자를 합니다. 위험 회피도가 작은 놈들입니다. 얘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얘들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단순히 그냥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외라 그래요. 수익을 낮게, 비용을 높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예측과 보수적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하는 방법입니다. 준비금, 충당금 설정하는 건 위험해 보이고요. 위험의 전가 패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험의 전가는 제3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서 임차인한테 떠넘기면 임대료 인상,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면 보험계약,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면 수합. 그래서 임대료 인상, 보험, 수합은 대표적인 위험의 전가예요.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그 투자의 결과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이고, 이랑 구분해야 될 게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세를 파악한 다음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흡수율 분석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다른 분석이니까요. 상관계수는 일단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구분하고요. 1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1보다 작으면서 플러스 값을 갖잖아요. 효과가 작아져요. 마이너스 값을 갖잖아요. 효과가 커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비체계적이었만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한 선이 뭐예요?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에요. 모양은요? 우상향해요. 의미는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해요. 투자자들에 대한 위험의 태도는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모양은요? 아래를 볼록해요. 의미는요? 위험 혐오적이죠.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서 역수관계 한번 얘기해보면 일내 역수는 1연, 연내 역수는 감기, 연현 역수는 저상인데 우리 적어도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쓰고 N년의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는 감채 기금계수 쓴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인데 더 이상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만 하면 안 되고요. 가능총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세전현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현금수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각현금 흐름은 매매수입 및 세자세인데 더 이상 매매수입 및 세자세만 하면 안 되고요. 매도가격, 매도경비, 순매도가액, 미상환 저당장금, 세전지분복기액, 자본이득세, 세후지분복기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채서비스액의 동의어, 암코에 의해서 한 번 더 가져와 봤는데요.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업경비에는 불포함되는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 개만이 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은 경비가 아닙니다. 영업소득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할 때는요. 순대를 더하고 이감을 빼고 세율을 곱해서 구하고요. 세전연금수지부터 출발할 때는요. 세대원은 한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세대원까지를 다 하고요. 값만 빼고 세율을 곱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통틀어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네 개만 얘기해봐. 그러면 순례지의 현가, 순례지의 현가고요. 참고로 단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짧고요. 현가 회수기간법은 덩치가 작아지니까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이 짧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이 길어요. 하지만 시간가치 고려하는 건 누군지 물었을 때는 단순 회수기간법은 안 되고 현가 회수기간법만 돼요. 순현가법은 입에서 출을 빼는 거예요. 할인율로는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부의 극대화도 되고 합하는 것도 되고 투자 판단도 언제나 쌉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치가 다를 때는요. 순현가법이 합리적이고 우월하고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표현 방법이 3개가 있어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거. 0보다 작게 하는 거 아니야. 0보다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야 돼.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부의 극대화도 안 되고 합하는 것도 안 되고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와버리면 투자 판단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법이 시험에 뜨면요. 위에다가 입 쓰고 밑에다가 출을 쓴 다음에 나눈 값으로 얘기할 때는 입을 출로 나눈 값이고요. 대안으로 얘기할 때는 출에 대한 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림셈법에는요. 승수법부터 하겠습니다. 총소득 승수가 있고요. 순소득 승수가 있고요. 세전 승수가 있고요. 세후 승수가 있어요.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투자액, 세후 승수는 세후분의 지분투자액입니다. 총자산 예전율은요. 사실은 비율분석법이에요.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종합자본환율은요.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은요. 지분분의 세전, 세후 수익률은요. 지분분의 세후.
하여 역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총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우세우. 승수법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2개씩 비겼을 때 밑에 게 커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좀 더 크고요. 세전 승수보다는 세우 승수가 크다. 그래서 승수 자체는 항상 머릿속에 작을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고 밑에 있는 게 크다. 이렇게 총승수보다는 순승수가 크고 세전 승수보다는 세우 승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반드시 봐야 될 비율들이 있겠죠. 비율 분석법 6개입니다. 대부, 부채, 총령인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고요. 부채의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위에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을 때는요. 얘가 1보다 커야지 좋기 때문에 위에 순영업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 빚이 있어야 됩니다. 빚 갚는 거, 부채 서비스액. 채무불이익률은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총자산 대전율은요,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에요.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분의 영업경비고 시험 직전에 공식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내부 수익률은 요거 수익보다 클 때 투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회수기간법만은 내 투자 내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회수기간은 목표한 거 안에 회수가 끝나야 되지 목표한 것보다 더 걸려버리면 안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금융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이 있는데 부채금융은 손대지 마시고요. 지분금융의 신조리 증권, 매자닌금융에 매자닌 신전 후가 있고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은 어떤 거였냐면 저당금융, 신탁금융, 주택상환사채, 그다음에 주택저당증권 MBS, MBS가 MBS로 안 나옵니다. 뭐 MBB, MPTB, CM으로 나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 그리고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ABCP,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다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너무 많아서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 신조리증권, 매자닌금융, 매자닌 신전 후 나머지가 부채금융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금리는 초기금리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조기상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하로 암기하시고 조기상환이 문제가 뜨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조기상환 언제 해요? 그러면 시장금리 하락할 때 해요? 하시면 되고요.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그럼 조기상환 위험은요. MPTS도 MPTB도 CMO도 전부 다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MBB만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한다는 것을 따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조기상환은 언제? 그러면 시장금리 하락할 때 조하로 기억하시고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하는 유일한 건 MBB가 있다. 이렇게 아울러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금리는 초기 이자율이 낮고요. 기준금리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 그러니까 코픽스가 기간에 따라서 변동을 하고요. 가산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불변합니다. 손가락 3개 꺼내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 이야기로 위험이 더 증가됩니다. 주택에서는 LTV와 DTI를 비교하는데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을 구한 다음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부채 서비스액을 꼭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지 부채가 됩니다.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상가 부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순부저거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고요. 나누기로 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상환기한의 경감에 따라서 이자가 규칙적으로 줄고요. 월부금도 규칙적으로 줍니다. 회수는 빠르고요. 남아있는 잔액은 적고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이자 구하는 공식이 융자원금 빼기 가로 열고 상환원금 곱하기 n-1 가로 닫고 곱하기 이자율인데 요걸 제일 먼저 1번으로 요걸 2번으로 요걸 3번으로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원금 곱하기 n-1이 1번, 융자원금 빼주는 걸 2번 곱하기 이자율이 3번이 됩니다. 원리금 균등은 그림을 딱 그려놓고요. 원리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원금은 증가되고 이자가 감소됩니다. 1회차 원금 구하는 공식은 융자원금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하시면 되고요. 1회차 원금이 구해졌으면 2회차 원금은 1회차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3회차 원금은요 2회차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4회차 원금은요 3회차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최정식 상환은요 초기는 지불금이 낮다가 점진적으로 지불금이 증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소득이 증가되는 젊은 층이 유리합니다. 얘는 회수 느리고요, 잔액 많고요, 전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방식입니다. 일단 저원이 콜초를 깔아놓고요. 지분 형태의 MPTS는 222XX, 채권 형태 MBB는요 발발발의 55, 혼합형의 MPTB와 CMO는요 발투투의 X세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F입니다. 자, PF는 사업성의 담보가 됩니다.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이죠.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입니다. 부예금융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자가 좋은 게 아니고 부예금융은 차입자가 좋은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감소되고요. 위험과 금리는 높고요.
자금 관리는 시공사가 자체 계좌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탁 계좌로,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분 직접 다수, 신디케이트입니다. 지분 직접 소수, 조인트 벤처입니다. 지분 간접 제다수, 리츠입니다. 리츠는 자기 관리는 설립할 때 5억, 최저가 70억이라면 위탁 관리나 구조조정은 설립할 때는 3억, 최저가 50억입니다. 현물 출자는 설립 시에는 안 되고요.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지만 싹 가능합니다. 배당은 90, 90, 90인데 배당은 90, 90, 90인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초과 배당이 가능합니다. 차입은 원래는 2배인데 특별결이 있으면 10배. 자산 구성은 빅맥 세트, 그러니까 빅맥, 콜라, 프렌치 후라이 다 나오면 80, 빅맥 단품 하나만 나오면 70입니다. 세트 메뉴 80, 단품 70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개 나오면 80, 1개 나오면 70. 세트 80, 단품 70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 공모는 30, 30X예요. 1인당 소유 한도는 50, 50X예요. 그럼 이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그러면 자기 위탁 기업 구조 조정, 자기 위탁 기업 구조 조정 순서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의 7단계. 예, 부, 타, 금, 검, 마. 아이디어, 예타, 부지 매입, 타, 금, 검, 마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줄이려면 수요 공급 따져보는 시장 먼저 해야 돼.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시장성 두 번째 해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흡수율 분석을 하는 건데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조사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게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분석 자체는 추세 분석, 목적은 미래 예측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GCC 타투인데 지역경제 다음에 시장이 먼저, 그다음 시장성, 그리고 타당성, 투자 이렇게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물 변제나 등과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해버리면 되니까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수탁과 신탁은요,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공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개발자는 뭘 먹는데? 수수료 먹습니다. 차이점이 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수수료 먹으면 수탁, 소유권 이전이 되고 수수료 먹으면 신탁, 탁 수수료, 안 탁, 안 수수료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었습니다. B. 이전했습니다. T. 운영권 받았습니다. 보류.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럼 O입니다. 근데 지었습니다. B. 이전했습니다. T. 운영권 받았습니다. 보류. 임차가 떴습니다. 그럼 BTL이 됩니다. BT와 BTL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똑같습니다. 한 줄 더 있으면 BTL, 두 줄 만에 끝났으면 BTO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BTO는 교통시설, BTL은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적합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중에서는요,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전 재개발이고요. 노후 불량화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입니다. 암기할 때는 사전 보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복합적 관리는 법경계 관리가 있는데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하는 건 기술적 관리, 사람 관리하는 것,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 계약 문제 관리하는 것은 법무팀, 법률적 관리가 됩니다.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는 FM이고요. 재산 관리는 PM이고요. 자산 관리는 AM인데요. 우리는 PM 재산 관리와 AM 자산 관리만 암기를 할 겁니다. 재산 관리는 수지, 비임 이렇게 암기합니다. 수지가 비염 걸렸어요. 괜찮아요. 재산 많으니까요. 수지는요. 자산 관리는 매제, 여동생 남편이 영어를 막 쓰는 거예요.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 이건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와 재산 관리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임차자 선정 기준과 임대차 유형이 달라지는데 주거용은 유대성에 총임대차 써요.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에 비율임대차 쓰고요. 공업용은 적합성에 순임대차를 쓰는데 대부분은 유지 수선비까지 협상해서 받아내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에요.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전체 번도를 갖다가 가운데다 위치시키고요. 얘를 둘로 나눠야 됩니다.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비율 매겨서 적용한 다음에 기본과 추가를 더해서 임대료 선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자가관리하면 뭐가 좋아요? 기밀 유지 잘 돼요. 서비스 정신 높아요. 종합적 관리 돼요. 신속해요. 근데 본업 열중할 수가 없고요. 타성에 빠지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장점, 본업 열중할 수 있고요.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요.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위탁관리 단점, 기밀 유지가 잘 안 되고요. 서비스 정신이 떨어지고요.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수명 단계는 전신, 안노, 폐가 있거든요. 근데 정개발 단계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건축물이 완성된 단계로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신축입니다. 유신으로 암기하기로 했고요. 가장 장기, 수명 결정, 지출이 유익한 단계는 안정.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지출하지 말고 교체를 계획하는 단계는 노후. 쓸모 없어지는 단계로서 교체가 전제되는 단계는 폐물 단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있는데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 선점, 틈새 시장 점유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점유.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가 나오면 고객 점유. 수요 공급자의 상호작용이 나오면 관계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STP와 퍼피믹스가 있다는 거.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가 있는데 아이다는 영어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와 관계되는 마케팅입니다. 퍼피믹스에는요, 유통 경로 플레이스,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있는데 유통 경로 5개, 현직 궁금중으로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제품은요, 너무 많아서 제가 뺐는데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녹지 공간의 조성,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가 다 제품 전략이 됩니다. 가격 전략은요, 저가 전략, 고가 전략, 시가 전략, 신축 가격 정책이 있는데 경쟁 업체랑 똑같이 받는 전략이 시가 전략이고요. 같은 자재, 같은 시공으로 건축을 했지만 고객의 취향, 성도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자극 유인하고 광고 홍보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STP 전략은요, 세표차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인데 그냥 수요자 가지고 계속 시장을 나눠가는 현상은 세분화라 그래요. 나뉘어진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자신 있는 집단을 확인해 보는 과정은 타겟이고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켜서 고객이 인식에 내 제품을 각인시키지를 고민하는 전략이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원래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거나 요청을 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면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해야 되겠죠. 시장 가치가 뭔데?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 그런데 요청, 다른 규정, 사회 통념 나오면 시장 가치 외 가치. 감정평가는 현황평가해야 됩니다. 현황평가가 뭐냐?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시점 아니고 기준 시점이고요. 공법상 제약 받지 않는 상태 아니고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뭐죠? 그러면 기준되는 날짜예요. 기준 시점이 언제죠? 가격조사 완료 날짜인데 미리 정한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려면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1번이 나와도 기준 시점 맞고요. 2번이 나와도 기준 시점 맞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기준되는 날짜다. 그래도 맞고요.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 날짜다. 그래도 맞아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부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로서 현재 값이고요. 주관적이어서 여러 개 있는 건 밸류 가치고요.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과거 값이고요. 객관적이어서 하나밖에 없는 건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가치 형성 과정은요. 일단 형발가를 떠올려주십니다. 형성, 발생, 가치 해놓으시고요. 형성에는 경일지계, 경제적 가치,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형성 요인이고요. 발생은 유효히 발생,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은 발생 요인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1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 시점이나 시점 조정처럼 시점이 뜨면 변동,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장래가 뜨면 예측, 내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균형. 외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은 적합. 잔여법이 뜨면 예외 없이 수익 배분. 입체적 이용, 고층화, 추가 투자가 뜨면 수익 재정 체감.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면서 추가 투자, 기여의 원칙. 비슷한 재화를 비교한다, 유사한 부동산을 비교한다 그러면 무조건 대체 원칙이고요. 대체제를 돌려주시면서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대체 원칙은 나옵니다.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이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수요 공급 원칙. 초과윤이 이걸 야기하고 이건 초과윤을 정상윤으로 바꿉니다. 경쟁. 사람들은 포기되는 게 커지면 요구되는 게 커집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도심지 공업지가 외곽지 공업지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도 기회비용 때문이죠. 선지표 후계책. 먼저 지역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구하려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려고. 근데 압도적으로 지역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지역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일반 요인이나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 요인.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원가 방식은 일단 비용성 해야 돼요. 가액 구하면 원가법, 임대료 구하면 적산법. 원가법 적용하는 물건 꼴랑 5개밖에 없습니다. 건건, 항선, 소 해서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씁니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 가액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비교법이고요. 공시지가는 기준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은 일산에 있는 과자동,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수입 방식은 일단 수익성. 가액 구하면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면 수익 분석법 조심하셔야 되겠죠. 환원법은 가액, 분석법은 임대료. 얘 어디서 씁니까? 그러면 영광공인데 무조건 영업권이 나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이 나와도 다 수익 환원법이고요. 공장재단에서는 일괄이란 말이 떠도 수익 환원법을 쓴다는 거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기업 가치와 비상장 채권까지 아울러 수익 환원법을 쓴다는 거 따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가법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 제조단위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한다는 거. 적산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기기필에서 임대료 구한다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일단 거래사례와 비교를 해서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일단 임대사례와 비교해서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기준법인데 비시지 계획에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사정보정이 없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요. 수익분석법은 순수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 암기할 때는 수필, 수익에다가 필요 경비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이다 하시면 됩니다. 따로 공부하셔야 될 거. 산림은 원래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그 임목이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이고요. 얘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토지,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쓸 때 이 거래사례가 도시지역은 3년, 그 외 지역은 5년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3년, 관농장,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거래가 잘 안 되니까 5년치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할게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맞긴 한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쓰겠다 하면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거래사례가 도시지역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임대료 조성 비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7단계인데 기부터 처대고 기처되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건 8개인데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산가액이란 건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에 중간과정의 가액인데 얘들을 조정해야지 최종평가액이 됩니다.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지 않고 가중평균합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조성비용 그랬을 때는 원가 방식이 가중치를 때리시고요. 거래사례 그랬을 때는 비교 방식이 가중치를 때리시고요. 임대료 나왔을 때는 수입 방식이 가중치를 때리면 됩니다. 자, 제조단원가는 언제 신축해야 되냐면 기준 시점에 와서 다시 신축을 해줘야 됩니다. 복제원가와 대체원가가 있는데 복제원가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원가만. 대체원가는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효용 측면이고요. 대체원가는 기능적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할 때는 대기 없다 이렇게 암기했던 것 같아요. 제조단원가는 자가건설, 도급건설 무시하고 언제나 도급건설 기준하고요. 표준적 건설비용에 통상의 부대비용이 있는데 건설비용 안에 직간이가 있다는 거. 직간이 이렇게 해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이 부대비가 아니라 건설비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감가수정 방법은 유래기 감분 해서 내용연수법에 유래기가 있고요.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상각액이 체감하는 거지 상각률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암기 방법은 정률이 일정 비율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비율은 일정하다, 율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액이 체감한다는 거.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발생하고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은 하나씩 비교하시면 돼요. 평가에서 써먹는 건 수정, 회계에서 써먹는 건 상각. 가격 구하는 건 수정, 비용 배분하는 건 상각. 제조단원가 수정, 취득원가 상각.
경제적 연수 수정, 법적 연수 삼각. 물기경 다 나오면 수정, 물기만 나오면 삼각. 관찰을 하면 수정, 관찰을 안 하면 삼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원이율은요. 더하기로 표시하면요. 그러면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 나누기로 표시하면요. 환원이율은 순영업 소득 나누기 가격. 곱하기로 표시하면요. 저부대, 저가 저당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 대가 대부비율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요. 토지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하시면 됩니다. 주택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단독주택 그러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 하시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공시하는데요. 국장이 바빠서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데요. 기준일은 원래는 1월 1일인데 7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장이 공시하는데요. 국장이 바빠서 평가 법인이 아니고 부동산 원에 의뢰를 합니다.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개별주택은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하는데요. 기준일이 원래 1월 1일인데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국장이 공시하는데요. 국장이 바빠서 감정평가 법인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법인한테 의뢰를 하고요. 주택은 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얘도 기준일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세금 매기는 게 3개가 있는데 땅, 개별 공시가는 기준일이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고요. 세금 관계되는 주택,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맞느냐, 6월 1일이 맞느냐 싸우지 마시고요. 땅은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고요. 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표준지 어디 써먹는데? 개거지구. 개거지구만 하면 안 돼서 제가 4글자씩은 기억해야 됩니다. 개거지구, 개별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이 정도는. 개별공시가 가부사대, 가부사대만 하면 안 됩니다.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주택입니다. 표준주택 어디 써먹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별주택 산정의 기준으로만 씁니다. 주택에서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써먹는 데가 똑같은데요. 가격정보 제공하고 과세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이 신청은요. 이의가 있는 자가 결정 공실 또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공시권자한테 가서 서면으로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시일이 1로부터 30일이지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는 것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시가 되고 나서 30일, 공시로부터 30일. 표계 본다는요. 땅에서도 써먹어도 되고 주택에서도 써먹어도 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땅은 개별 공시가로 보고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에서요.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집원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하고는요. 표준지와 표준주택에서 공통적으로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공시가 되는 반면 표준주택은 그냥 가격이 공시가 돼요. 표준지는 면적 및 형상이 공시되는 반면 표준주택은 대지가 붙어요.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지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상이 공시되는 반면 표준주택은 용연, 구사임.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용연 구사임이 표준주택에만 있고 표준지에는 없다는 것과 용도지가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둘 다 있다는 거. 특히 용도지는 뭐냐면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을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거 네 쪽이 우리 부동산 학교는 전범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 한 개도 빠지고 다 넣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개를 이게 다 넣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쌤 지난주 것도 하루에 한 번씩 보라 그랬잖아. 다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올해 개론 고득점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아시겠어요? 점수는 오늘 맞은 점수는 다 잊으시고요. 집에 가서 오늘 시험장 갈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보면 합격합니다. 합격하고 싶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근데 다음 주에 오시면 또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될 게 하나 더 늘어나긴 하는데 보면 되지 뭐 1차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혹시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게 귀찮으시면 다음 주 안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래서 2장으로 10점 올리기 마지막 3편은요. 제가 학자 정리 필수 갑자기 공식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 갑자기 학자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학자 정리 필수 공식 시험장 유의사항으로 또 2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2장으로 10점 올리기 3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